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다시 4월 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 현장도 코로나19의 영향권 안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늘어나고 있고요. 직장은 직장대로 그리고 기관은 기관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도원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에부터 이제 자주 뵈었는데 예. 코로나19 때문에 또 뵙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죠. 네. 고돈의 아침 편지. 네. 저도 이제 늘 아침마다 이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받아볼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듯합니다. 쉽지 않죠. 네. 우선 제가 힘드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네. 고도원의 아침 편지 하루에 한 30초 1분의 네. 작은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도 하고 희망도 네. 주고 그런 점에서는 존재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네. 어렵지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힘들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좀 힘듭니다. 지금 이제 충주에서 네. 충북이죠. 네. 충주에서 깊은 산속 옹달샘 네. 이런 힐링 단지랄까요? 네, 이걸 지금 하고 계시죠? 명상 치유센터.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몇 년 좀 전에. 됐죠. 네. 네네네. 이곳도 지금 코로나19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지금 문을 닫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진짜 엄청난 일이죠. 저희들이 문 닫은 지가 한 2달 정도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르스 사태를 5년 네, 전에 네, 네. 겪어봤는데 네. 이 사태가 처음에 이제 보도됐을 때 숨이 탁 막혔어요. 그보다 더 센 게 오는구나.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한 8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들은 그럼 이제 문을 닫았으면 집으로 간 상태인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재원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달 벌어서 그 다음 달 뭐 가는 이런 구조잖아요. 네. 무슨 뭐 예산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모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잘 운영이 됐지만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네. 무급휴가 상태, 무급휴가 상태로 이제 가슴이 아프지만은 네. 그 상태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이시고 네. 이제 그 재단에서 깊은 산속 옹달샘을 네. 그 80명의 직원과 함께 예. 운영하고 계는데 이게 이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유급휴가로 가고 무급휴가. 무급휴가를 가고 이제 회사로 보면 이제 사장님의 심증이지도 않겠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우리 고도원 선생님께서는 늘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마음을 정갈케 해주고 차분하게 해주고 이런 편지를 늘 해와 주셨는데 그리고 또 명상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어려움을 직접 닥치면 또 마음을 추스르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민간재단에서 만든 이 힐링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한 15년 됐잖아요. 이제 근래에는 그 국립산림치유원이라고 있습니다. 영주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원장을 겸하고 있고 또 한국힐링산업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명예회장을 하면서 이 분야에 어찌 보면은 좀 뭐 선두주자라고 할까, 뭐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재앙을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또 있을까? 전쟁보다도 더 심한 것 같은. 전쟁보다 심하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포탄이 떨어졌어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아비규환이고. 그런데 이쪽 분야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뭐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도 누구의 촉수가 닿지 않는 그런 분야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각지대인데 그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정말 외롭고 이런 때는 거의 뭐 자다가도 숨이 막혀서 번쩍번쩍 눈이 뜹니다. 그러니까 일단 눈이 뜨게 되면 꽤 오랫동안 저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많이 했는데도 정말 숨이 막히고 한 번 일어나면 그 잠을 다시 이루기가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려고 고도훈 이사장님을 모셨는데 일단 이사장님 스스로가 네. 잠을 못 이루시고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명상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마음이 힘들 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일단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힘든 과정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 어떻게 극복할까 이전에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이 산업, 힐링 산업 자체가 어떻게 코로나19 사태에 지금 망가지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업이 일종의 힐링 산업 자체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뭔가 위안처 같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노력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많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면 또 다시 되살리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힐링 산업협회 명예회장으로서 이 산업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이고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떻게 지금 힘들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보시면요. 참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 쪽만이 아니고 이쪽의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 힐링 명상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계 자체가. 네, 어느 한 곳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바닥조차 근본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힐링이나 치유나 이런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그 주어진 조건에서 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국면이 넘어가면 또 이 시설과 이런 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거죠. 총체적으로.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특성이기도 한데 뭐 물론 저희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단 면대면 사람이 발걸음을 옮겨서 오셔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끊긴 거죠. 이제 관광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분들마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 여행 산업 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데 여행 산업만큼 이 힐링 산업도 힘들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근래에 이런 힐링 치유가 웰니스 관광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웰니스, 웰빙, 해피니스.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여행으로 연결해서 이제 국가에서 한 5년 전에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저희도 물론 이제 속해돼 있고 영주의 국립산림치유원도 그 웰니스 관광 업소의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25개에서 41개까지가 이제 넓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힐링 산업이라는 게 음식, 건강,
또 라이프, 뭐 관광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 그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뭐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붕괴되고 자,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깊은 산속 옹달샘은 고도원 이사장님께서 이제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건 아마 규모가 큰 거잖아요. 예. 직원이 한 80명 정도 예.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이런 규모가 이 정도의 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적은 것들도 많을 텐데 대략 몇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웰니스 산업, 힐링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나요? 저희가 이제 깊은 산속 옹달샘이 이제 가장 큰 기관일 겁니다. 네. 그리고 홍천에 있는 이제 힐리언스 같은 곳이 또 하나 있는데 네. 그곳은 이제 모기업이 있으니까 뭐 거기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네. 저희를 바라보는 저희가 앞장서서 가고 뒤따라오는 그 힐링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을 보고 있는 거죠. 저희도 저렇게 힘들구나. 과연 이 국면을 견딜 수 있을까? 네. 이겨낼 수 있을까? 저희들은 그런 사명감도 있는 거죠. 꼭 이겨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 나도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걱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게 1주, 2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앞이 안 보인다. 얼마나 길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거 5년 전에 우리가 메르스를 겪었는데 네. 금년 이렇게 하고 또 올 수도 있다. 또 올 수도. 반복해서. 네. 그리고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파워 힘은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이거 어찌 감당해야 되지? 네. 어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매뉴얼은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고통받을 네. 80명의 직원들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고 그 무급 휴가를 네. 결정했을 때 참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칼끝이 지나가는 것 같은. 네. 네. 그리고 메르스를 겪을 때는 결국에는 뭐 그때도 아마 한 2개월 이상 갔으면 저희들 문 닫았어야 될 거예요. 기업으로 치면 이제 도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빚으로 견뎌냈단 말이죠. 그 은행빚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데 메르스 때 은행빚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런 게 없었으면 은행 돈을 빌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남아 있는데 이런 사태가 오니까 우리 이제 같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제 밤새 토론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현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혹시 그런 뭐 공유할 수 있는 정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 대표도 마찬가지고. 자, 모여서 우리 200 프로젝트를 했어요. 200. 모든 급료를 200으로 200만 원으로 제한하자. 모든 직원에. 예. 그러니까 200만 원 받는 사람은 그대로 받고 400만 원, 500만 원 받는 사람은 200만 원 깎고 300만 원 깎고 이것을 합의하기 위해서 어렵잖아요. 근데 합의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이제 충격이 오는 거죠. 다 생활인이고 다 가정의 가장들이고 그리고 어렵게 결심해서 충주라는 곳으로 내려왔고 그런데 이제 월급을 딱 받으니까 통장에 160 몇만 원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라든지 공과금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일종의 멘붕이 오는 거죠. 직원들이.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그런 조치를 했는데 1차 했는데 이것조차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기화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으면서 무급 휴가로 가는 거죠. 월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3차의 충격이 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다 포함되는 얘기겠지만 실제로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야 이게 심상치 않다 우리에게 올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깊은 산속 옹달샘 직원 80명이 대응을 시작했는데 1차, 2차, 3차로
결국 3차에는 무급 휴가까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네. 지금 상태에서는 또 한 달을 지금 연장하는 것을 결정하고 왔거든요. 이게 보통 일은 무급 휴가를 예. 앞으로 한 달 더 연장한다. 네. 아까 그래서 칼끝이 네. 심장 질 나가는 것 같은 가슴을 찢고 지나가는 가슴을 것 찢고 지나가는 듯. 이런 게 이제 남아 있으니까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다가도 마음을 참 추스리고 그래도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런데 일어나는 거죠. 네. 번쩍번쩍.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고도원 이사장님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예, 예.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또 회사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대로 대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학원 운영하시는 네, 분들, 많을 것도 조그마한 커피숍, 음식점, 그다음에 또 프리랜서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네. 이게 전 국민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마이뉴스 어제 보도를 보니까 그 한 소상인이 상점 주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기자에게 손님도 없는데 일단 내 가게에 그냥 지키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있는다. 그런데 서 있기조차 힘들다. 그럼 절절합니다. 이 서 있기조차 힘들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 네.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로움, 공포 네. 이게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대책이 필요하다. 네. 전 국민적으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에서 예. 우리 힐링 산업의 대표격이자 명상 전문가를 모셨는데 예. 일단 본인의 아픔부터 털어놓았으니 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만약에 대처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절실한 말씀이고 우선요. 저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를테면 이제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저 경험 세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산업만 얘기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선수라고 치면 축구 선수야. 네. 축구계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체육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국가 전체하고 연관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힐링 산업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전 국민의 트라우마. 저는 이것에 주목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오 대표님이나 제가 우리 가족 중에 뭐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뭐 감염자라든지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될 아이가 지금 집에 갇혀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 전 국민이 지금 트라우마에 가득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이냐. 이 사태는 지나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남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전장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투하고 싸우고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느 벙커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 전쟁 이후에 어떻게 국가 건설을 하고 국민 마음을 추스리고 이것은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메리스 때 그걸 놓쳤습니다.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은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어떻게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할 것인가에서 이렇게 서로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신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뭔가 이 연대를 하면서 새로운 출발점을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깊은 산소 옹달샘에서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소방관들이 여러 가지 욕을 먹고 뭐 그 제천에 화재 나고 했을 때 소방관 배우자 힐링 캠프로 연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어렵지만 무료로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 배우자들만 모아놔도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람들이 치유받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뭐 의료적인 것 또는 무슨 심리 분석적인 거, 정신과적인 것들이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같은 것을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간 사람들을 모아서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그런 분들을 쉬게 하는 공간이 기부사종달샘, 뭐 영주의 산림치유원, 네. 그리고 고만고만한 수준이고 작지만 전국의 산재에 있는 이런 힐링 네. 캠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걸 공유라고 얘기하는데 네. 경험을 아픔을 공유하고 그 자체로 치유하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3월 17일 현재로 보면은요, 17만 명이 네.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그중에 7천 명이 숨졌어요. 네. 중국에서 이제 제일 많이 숨졌는데 3,200명. 네. 근데 최근에 제일 심각한 데는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2,000명. 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막 2,000명씩 코로나19로 희생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그쪽도 트라우마에 지금 걸려 있을 텐데요. 근데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나온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찡한 게 하나 있었는데 서로 고립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동 제한을 시키니까 각 집에서 고립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사태를 극복하고 있다. 이걸 나누기 위해서 저녁에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애국가를 함께 부르고 막 후라이팬 두들면서 하고 이 장면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참 찡하더라고요. 예. 아, 저렇게라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되겠구나. 네. 우리가 다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예.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상의 기본이 뭐냐면 네. 자기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면역력은 몸의 면역력이죠. 육체의 네. 면역력. 네, 네. 뭐 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는 뭐 스쿼트를 열심히 합니다만은 뭐 찬물 샤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면역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의 면역력. 그러니까 힐링이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아마 이 분야를 걸맞은 얘기할 네, 수 네. 있을 텐데요. 네. 그것은 정서의 면역력입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고 네. 어머니가 쓰다듬어주고 친구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이게 엄청난 면역력을 주는 것이거든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정서의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거죠. 자장가 불러주고 그렇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육체의 면역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배 아플 때 그러면요. 할머니가 손 씻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경우도 이제 명상이나 힐링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몸에만 손 대는 게 아니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 마음에서 몸으로, 몸에서 마음으로 네. 이게 이제 명상, 힐링 이것의 이제 주제이고 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의 한 사례입니다. 네. 이런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자, 옹달샘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제 오잖아요. 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아 그렇군요.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이렇게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런 사례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죠. 이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네. 그 대구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네. 막 확진자와 사망자가 피크로 올라갔을 때, 네. 그때도 외부에서 네. 광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외부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누군가는 라면을 보내고 누군가는 뭐하고 이런 것들이 더불어 함께 뭔가 우리가 극복하고 있구나. 내가 외롭지 않구나. 네네. 아, 함께 할 수도 있겠네. 네. 뭐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저렇게 무슨 평가를 해도 그런 점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진 민족이다. 네, 네. 그러니까 치유제, 더불어 함께 치유해 서로 정. 엄청난 파워가 이게 에너지가 있는 네, 것이라고 네.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 전체가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은가. 뭐 대구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네, 네. 그분들에게
지금 통째로 갇혀 있잖아요. 네.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외부 사람들의 관심과 뭐 라면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단 개인의 정서가 아니라 집단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폴리티컬 클라이밋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회적 날씨 네. 이게 어려울 때 역시 그 어떤 사회적 관심, 사회적 연대, 네. 느슨하지만 깊은 정이 담겨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강한 민족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어제 제가 그 제주에 가 있는 우리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네. 한 분의 연락을 받았는데 한 카페에 갔더니 어떤 분이 막 계속 그 핸드드립 커피 봉지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더래요. 네. 거의 밤새서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개를. 그래서 왜 하시냐고 그랬더니 제주에 사시는 어떤 분이 대구 분들에게 그렇죠. 전해주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그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마음을 좀 추스리고 이렇게 네.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따뜻한 연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병에 걸리고 병고에 걸리면 힘든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애정을 보내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게 대구 분들이 대구 경북 포함해서 분들이 이제 힘들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런 걸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제주에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 주자라는 사람도 있고 50만 원씩 주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정부에서는 또 그렇게 하기는 약간 힘들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논의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지원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경제적인 지원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은 정서적 지원, 이 정서의 건강성 이거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준비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 지원도 정조준 돼야 됩니다. 정조준. 네, 흩뿌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100만 원, 뭐 200만 원, 네. 몇십만 원을 그냥 흩뿌리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면밀한 이게 이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난 메리스 사태 때 이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다, 뭐 음식 식당업을 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들에게 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겨냥된 조준된 지원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냥 흩뿌려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뭐 긴급 수혈은 결국에 재정적인 거, 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 네. 것이고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네.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정서적, 네. 그 다음에 이 트라우마를 함께 극복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부터 연구해야 네.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교도 4월 6일로 다시 또 연기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카페 열려 있고 음식점 열려 있고 또 회사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유럽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네.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지금 코로나19가 막 그 위험지구인 이곳에서는 영화관도 닫고 음식점도 닫고 카페도 닫고 의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비록 학교는 개학은 연기돼 있지만 상당히 느슨한 통제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통제버리면 너무 외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네. 또 공포스럽고 정말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서 그 과정에서 또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관점에서 본다면은 확실한 통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길게 가는 게 아니냐 코로나 사태가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 정서의 안정을 고민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이 통제 방식, 지금 유럽과 대비되는 우리의 이 통제 방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이제 영국 방식이 네. 하나가 있고요. 네. 놔버린 겁니다. 네. 이게 각자 알아서 해라. 국가에서 거기는 지금 휴고도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혹시 가시는 분이 있으면 잘 보내드리라. 실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유럽과 미국이 있죠. 미국은 이제 뒤늦게 이제 뒤늦게 국가 이제 비상사태까지 했고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이 있는데 이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쳐가면서 한국이 만들어내는 매뉴얼이 나중에는 세계화될 수도 있겠다. 이것은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국가의 격이라든지 수준이라는 것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느슨한 형태의 관리와 통제와 간섭인데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느슨한 통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믿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각자가 노력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죠. 협력해 줄 것이라고 믿고 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지금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일부 그 저 교회라든지 교회라고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데가 있죠. 네. 그런 데서 이제 집단 감염이 네.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이 느슨한 통제를? 저는 만약에 말이죠. 네. 우리가 이태리나 네. 이 스페인이나 이런 데처럼 집 밖에 나가지 마라. 나가려면 반드시 필수할 때만 한 사람만 나가라. 네. 이렇게 하면은 진짜 굉장한 이 공포스러울 것 같고요. 좀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좀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한 다음에 그것은 원시적인 거죠. 19세기적인 그 고도화된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영국처럼 놔버리는 것은 국가에서 방임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촘촘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촘촘히 들여다보는데도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사례들은 나중에 충분히 매뉴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없어야 되겠지만 반복해서 올 때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이 대처 뭐 그 감염 그 진단에서부터 치유까지 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의 부분 그다음에 이것을 겪으면서 생겨나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네. 어떻게 치유하는지 장기적 관점, 단기적 관점에서 어떤 매뉴얼이 나올 때 이것은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방역 당국대로 네. 촘촘한 점검을 하고 네. 그다음 이제 시민들은 느슨한 통제 가운데서 자기 자발적인 네. 방역 참여를 하고 네. 이것이 이제 결합됐을 때 더 큰 힘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과연 한국이 잘 될까? 제발 이게 이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떤 모범이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들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강조하신 이게 정서적인 대안까지도 예, 맞습니다. 준비가 돼서 네. 함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 점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스크 문제 말이죠. 예. 이제 마스크가 며칠째 지난주 거의 막 일주일째 도대체 마스크 제대로 공급하냐 안 하냐 막 줄 서고 왜 이 정도밖에 못 하냐 정부를 규탄하고 이런 게 이제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물론 문화가 달라서 그렇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마스크에 맞자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스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네. 이렇게 하면은 또 내 차례가 될 수 있구나. 건강한 사람은 꼭 안 써도 되는 거구나. 뭔가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불만과 또 이런 신속한 조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제 빨리빨리 이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네. 검역 당국이 촘촘하게 빨리빨리 진단을 하고 또 찾아내서 다른 나라의 주목을 받고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빨리빨리 문화를 재평가를 해보고 장점과 단점 이거를 잘 좀 이렇게 재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데요. 이제 산림치유원 원장이시고 그다음에 기쁜상수석 옹달사 명예는 좀 천천히 가자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이 빨리빨리 문화를 이번 기회에 되돌아본다면? 저는 이 빨리빨리가 이제 IT 산업에서는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마스크 말씀을 했지만 마스크는 일종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시간에 물 마시고 건강하다면. 예, 건강하다면 뭐 다 쓰려고 안달보다 복달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제 상징적이 됐죠. 예의가 됐고 하나의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자, 우리의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속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속도 중간에 잠깐 멈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명상입니다. 천천히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말보다도 빨리 달리지만 가다가 멈추라는 거예요. 잠깐. 그게 이제 뭐 슬로우 시티라는 말도 있고 뭐 슬로우 네. 그게 천천히 흘러가라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명상 가운데 천천히 걷기도 있고 호흡을 천천히 하는 그 방식도 있지만 전체의 이 속도를 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빨리 가더라도 멈춰라. 때때로 멈춰라. 네네. 음악으로 치면 쉼표를 찍으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 쉼표를 찍고 휴식하는 곳이 힐링 산업이고 힐링 센터이고 네. 이런 거죠. 그럼 쉴 때 어떻게 쉬느냐? 방법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뭐 들어놓아서 잠만 자고 이런 게 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것이어서 저는 이 우리나라 이 빨리빨리 문화의 장점 속에 중간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 판단해서 집단적으로 뭐 회사 조직적으로 멈춤의 시간을 갖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빨리빨리 문화가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빨리빨리 하면서도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하면서도 이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실속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한 네, 맞습니다. 것이 돼야 되고, 사실 그 한 번쯤 되돌아볼 게 지금 의료진들이 굉장히 대구 같은 데서 장시간 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저게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희생 정신에만 맡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하고 함께 이제 연결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개학 이게 이제 연기되면서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왜냐하면 간다고 했다가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지금 이제 세 번째나 이렇게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자체를 못 가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이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보면 오늘은 몇 명 죽었다 이런 네. 뉴스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 30세 미만의 사망자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10대들의 확진자도 400여 명이 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나에게 오는 거 아닌가? 내가 또 이러다가 격리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유치원도 이제 2주 더 연기됐단 말이죠. 그럼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엄마 이거 뭐야? 왜 우리 못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어? 이렇게 공포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그 엄마 아빠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애기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우리 고도원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 사태를? 사실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최초의 경험이라고 많이 언론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년 만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사태이기 때문에 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만. 네. 자, 이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상식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IMF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상식의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럼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뭐 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지 상식의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차이도 알게 되고 네. 감기와 이 바이러스의 차이도 알게 되고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치사율이 높은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이게 자기 면역력만 있으면 건너가는 겁니다. 감기보다도 독감보다도 이제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저 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연로하거나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아이들은 상식을 가르쳐주면 이걸로 과도한 네. 공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게 하나의 상식적인 범위의 교육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의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네. 자기 감정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아까 이제 의료진들 말씀하셨잖아요. 고생 많이 하는데 이때 아마 절실히 느낄 겁니다. 아, 군인이 늘 전쟁이 있나요? 근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 훈련된 사람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의료진들도 평소에 내 각자의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올지 몰라. 더 심할지 몰라. 이 사태 이후에 이런 사태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감정 조절의 문제, 정서, 먹는 거, 잠자는 거, 운동시키는 거 네.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할 때가 아닌가. 사실 이제 계약이 연기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네.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학교를 간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뭔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뭘 해주고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아무도 프로그램을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기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힘을 기르는 과정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도 이제 네.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입니다. 갇혀 있잖아요. 네. 모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면대면으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적인 거, 자기 면역을 높이는 방식,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할 수 있는 거, 아마 이 산업이 나중에는 큰 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오프라인 상에서 네. 플랫폼에서 어떤 공간에서 했던 것들을 온라인 상으로 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집에서 예를 들어서 네. 뭐 통나무도 네. 할 수 있고, 뭐 명상 호흡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의 사망률, 치명률 이게 이제 3월 17일 현재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0.97이네요. 네, 1% 그러니까 8,320명의 확진자 가운데 81명이 이제 숨졌어요. 근데 이제 사망자들을 이렇게 세대별로 보면은 70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70대 치명률은 5%가 넘고요. 네. 80대 치명률은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 네. 어르신들, 네. 이분들이 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그분들은 또 외로움을 또 탈 수도 있는 네. 사회적 격리를 내가 옛날보다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강박감에 외로움까지도 또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이 연로한 분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사망률이 1% 미만이잖아요. 아주 뭐 엄청난 네. 거죠. 그런데 개인으로 돌리면 그게 0.01%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자기 가족에서 벌어지면 그 전체잖아요.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으로 작동하는 연령대가 이제 고연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에서 보면 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있는 집안에서는 주의할 게 좀 다니지 마세요. 집에 머물러 계세요. 이분들이 더 외롭고 힘드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설득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집에서 보낼 수 있는 거, 뭐 이런 유튜브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집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제시해 줘서 밖에 나가지 않게 하는 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지금 뭐 이 날뛰고 싶겠어요. 네.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각 가정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혹시 고도훈 이사장님 스스로 터득하신 여러 방법 중에 네. 댁 안에서 네. 가정 안에서 뭔가 좀 아까 어떤 표현을 하셨는데 스커트도 있었고 네
혹시 어떤 식으로 좀 뭔가 이 정서와 육체 이 네. 단련을 위해서 혹시 개인적인 게 있다면? 제가 그 저희 유튜브에서도 좀 소개한 적이 있긴 한데 네. 맨 처음 소개한 게 뭐냐면 찬물 샤워예요. 찬물 샤워. 예. 아, 제가 한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부터 머리가 안 빠지거든요. 머리털이. 왜냐면 그 찬물로 몸을 이렇게 샤워를 하면 밖에 있는 그 지방은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차가우니까 몸에서 열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지방을 태운단 말이에요. 이 원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온도를 높이니까 따뜻한 거예요. 추운데 나가도 이게 면역력에 가장 강력한 건데 이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발부터 한기가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결국에 근육입니다. 근육. 뭐 당뇨가 됐든 네. 고혈압이든 결국 근육이거든요. 근육 강화. 근육 강화. 근데 근육도 코어 근육. 우리 척추를 잡고 엉덩이, 그다음에 허벅지 연결되는 코어 근육을 네. 얘기해요. 그 코어 근육에 가장 좋은 것이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저는 요즘에는 좀 적게 하지만 하루에 900번 하는 사람이거든요. 300번씩 세 차례. 스쿼트가 뭡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엉덩이 쭉 빼고. 전 플랭크를 하는데. 플랭크는 좀 다르죠. 플랭크도 좋죠. 전 플랭크 하고 있어요. 그 플랭크 좋습니다. 플랭크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그런 거. 이런 그다음에 냉온욕 이건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우리가 어디 아플 때 막 네. 결리고 막 이럴 때 그 전문가들한테 가가지고 막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문가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를 다 혼자 할 수 있대요. 맞아요. 집에서. 네. 곳곳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네. 건강 관리도 네.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아무리 집에서 뭔가 한다 하더라도 이 답답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데 가면은 걷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되게 계시더라도 붐비지 않는 곳으로 네. 동네를 한 바퀴 걸어 다니는 거 네. 이런 건 어떨까요? 매우 좋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뭐가 이제 하느냐면 산소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산소. 걷는 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네. 산소와 함께 걷는 약간 빨리. 약간 빨리.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약간 가뿐심이 나고 땀이 흘리는 정도. 그러면 우리 몸은 이것을 태우기 위해서 네.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숲속이면 더 좋죠. 네. 좀 사람이 없는 곳. 그러니까 도시에서 걷는 것보다 뭐 강변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 가서 걸으면 아주 좋죠. 네. 네. 그리고 정서적 안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메시지 막 교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전화를 한번 드린다든가 서로 그죠?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교신을 한다든지 뭐 손편지를 써서 뭔가 함께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이 사태가 나면서 이제 대구가 갇히기 시작했을 때 네. 아침 편지를 받는 분들, 대구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엇갈려요. 네. 사람마다. 네. 그런데 그 전화만으로도 고마워하고 네. 힘을 얻고 네. 그러거든요. 네. 이런 기회가 어찌 보면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이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너무 쉬운 것이고 네. 또 무슨 사연이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손편지까지 보내게 되면 네. 아마 좋은 기회가 되죠. 우리 이제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통해서 아침마다 받아보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아까도 이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뭔가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매뉴얼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언론들이 이렇게 하는 거랑 아니면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하는 거랑 깊은 산속 옹달샘 이런 데서 하는 거와 별개로 네.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네. 이런 정서적 위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옛날에 우리 막 그 육체적으로
가뿐한 하루를 위해서 막 옛날에 국민 체조 같은 거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필요할 정도로 네. 지금 전 국민적으로 위기의식과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민간에서 하는 거 말고 자,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한다면? 네. 그러니까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것도 이번 사태가 나니까 최초의 매뉴얼이 뭐예요? 손 씻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하고 너무 이제 과도하게 됐지만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고 뭐 교회라든가 이렇게 공공 많이 모이는 것 좀 자제해 달라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매뉴얼은 무엇인가? 네. 이것을 대비하는 매뉴얼. 이걸 만들어 보자는 거지. 국민 수칙. 네. 예전에는 뭐 건강 체조 이런 거였지만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정서적인 거 이거 연구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오마이뉴스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옹달새 네. 이런 치유 산업 쪽과 연관해서 앞으로 평소부터 몸, 마음 네. 뭐 손 씻고 마스크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수칙이 만들어지면 그게 쌓이면 엄청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네.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캠페인하고 네.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그 자기 인식이 절절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대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전국 순회 대담도 필요. 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것부터 생각해보면 마스크 문제 같은 것도요. 네. 처음에는 막 그 반드시 손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하세요 이렇게 정부에서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서서히 정말 이게 필요한 건가? 꼭 필요한 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지금 오면서 어떤 분들은 제 마스크를 양보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건강하니까 좀 힘드신 분들이 먼저 쓰세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마스크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미세먼지 있을 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헐적으로만 얘기를 했지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래서 국민들이 뭔가 합의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정서적 건강을 위한 것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족이 동반된 연로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습니다만 독거노인 같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네. 이게 그냥 어떤 어떤 구는 잘하고 있고 어떤 구는 좀 약간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들과의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이유로 뭔가 소홀할 수 있고 네. 이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취약계층에게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도 다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 어떤 현상이 있고 그분들이 어떤 애로가 있고 결국에는 이번에 제가 이제 뭐 힐링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은 그 저희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을 때 가장 취약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말씀하셨고 그 아주 저비용으로 집단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밀집 지역에서 일을 하는 예를 들면 뭐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 시선과 관심과 매뉴얼이 필요하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세계화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촘촘히 연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물론 좋은 것도 빨리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지만 나쁜 것도 위험스러운 것도 이렇게 빨리 적용되는구나.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서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깊은 산속 옹달샘까지 이런 거 보면서 이 세계화 그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연결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문명이 그 이제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은 뭐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고래로부터 천연두부터 시작해서 패스트 다 거쳐봤잖아요.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생겨났지만은 유럽에 초토화시키고 인구의 뭐 2분의 1을 그 사망에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전 세계로 어디에서 이 불꽃이 더 타오르는지 모를 지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경제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네. 이 전 세계가 정말 망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이번의 경험과 매뉴얼이 네. 제가 이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이 미국에 네. 유럽에 전 세계에 아주 그 표본이 되면 또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위험이 전 세계에 퍼졌듯이 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네, 그렇습니다. 한국적 대응 방안, 네. 그 장점들 이것들이 또 집단 지성에 대해서 또 전 세계에 그럼요. 퍼질 네, 수 네. 있겠군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먼저 겪고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게 환경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벌어진 게 기후 변화 문제, 자연 파괴의 문제.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어떤 탐욕에 의해서 혹은 경제 성장이라는 이 물신을 향해서 달렸던 것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또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 지구인이 정말 지구인이라는 말이 참 다가오는데 이제 지구인이 그동안의 생산과 소비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이제 큰 틀을 놓고 얘기하면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난화 부분까지. 그건 저희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트럼프가 틀어버리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아까 산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 산소가 잘 나오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키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 기부사서 옹달샘에 이끼 정원이 있어요. 이끼. 네. 그게 양지 이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시간 아침, 저녁 3시간, 6시간 물을 주는 것을 3년을 하면 양지에 있는 이끼가 바위에 달라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이끼는 산소 공장이에요. 포자식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설이 있지만 지구가 이 진화할 때 최초의 식물이 이끼였다. 아이슬란드에 가면 그 이끼 어마어마한 그 지평을 이루는 이끼 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이끼만 키워도 여기 공기가 좋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소위 이 산소 포화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집안에 나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그 생명과 함께 이제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이고, 걔가 또 산소를 내품으로써 우리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뭐 국가적 차원에서 지구화, 뭐 지구촌 전체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이거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죠. 자, 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이렇게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고도원의 아침 편지 매일 받아봅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또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랑 비슷한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도원의 아침 편지 받아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했던 말씀을 직접 한번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네, 카메라를 어디를 봐요? 여기 보면 좋겠네요. 일단 어떤 마음으로 이거 쓰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다시 기뻐할 때까지예요. 다시 기뻐할 때. 우리가 기쁨을 잃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잃는데 그 전조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쁨을 잃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보낸 편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뻐할 때까지 기뻐할 일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둡고 안타까운 일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다시 기뻐할 때를 기다리며 견딥니다. 궁함과 어리석음조차도 기쁨의 재료가 될 것임을 꿈꿉니다.
다시 더 현명해지고 더 넉넉해지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늘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도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대담이 코로나19 이 장기화 사태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